존경하는 142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임진경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회원 여러분, 김동현 변호사님, 인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아기가 경기도 위기 임산부 콜센터를 통해 보호 출산을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입양 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곧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인생이 이제 가정 안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한 생명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정책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어디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출생조차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공적 보호 체계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은 2,236명, 경기도는 622명으로 베이박스가 절반 이상의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보호 체계 도입을 위해 2011년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을 경기도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도정 질의를 통해 김동현 지사는 약속했습니다. 아직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으로 커버 안 된 부분까지도 우리 공공이 안 되면 민간 영역까지 같이 협업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뒤 2023년 10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콜센터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한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끈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임산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우며 사회적인 여러 도움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의 출생에서 보호까지 사회적 안전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이러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1308입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경기도 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2023년 4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건의안과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간절함이 국회를 움직였고 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결국 대한민국은 보호출산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시도별로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경기 북부의 한개소를 추격해소하여 아동보호의 가장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임신한 여성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산부가 익명 또는 비공개로 출산을 하되 아이는 출생 등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순히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출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그 결과 아동위기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300여 명이 넘는 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지켜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이름을 갖고 보호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해왔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준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좀 바꾼다든지 입양 부모가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내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라는 당시 대한민국 지도자의 말. 임동현 도지사는 동의하십니까? 이 발언은 입양 가정과 입양 아동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입양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행정의 편의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편생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존중하는 철학이 공적 입양 체계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임동현 도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의 공적 입양 체계, 그 철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입양은 가정을 만들어주는 제도이지만 그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행정의 철학입니다. 공적 입양 체계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입양 업무 담당자는 4명, 시군구 담당자는 32명으로 한 번도 입양 실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입양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보호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지자체 사회결정위원회의 경우도 사회복지국장, 경찰서 아동 청소년 대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법률상부 직원, 소아청소년과 원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학부모 대표 등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아동의 입양 여부, 즉 한 아동의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보시기에 입양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입양 담당자뿐 아니라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사회결정위원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양 관련 기술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입양 관련 전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적이 있는지, 입양 절차, 아동 심리, 입양 후 가정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입양을 단순히 신고나 허가 업무로만 본다면 그 안에서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이 보호될 수 없습니다. 입양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며 가족의 완성입니다. 행정이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적 입양 체계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경기도는 입양을 행정의 절차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품는 정책으로 보십니까? 또한 김동현 도지사의 입양에 대한 생각은 입양교육지원센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으로도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의 소극적 반응으로 인해 사업 추진은 여전히 더디고 예산 집행은 늦습니다. 입양의 중요성을 안다면 행정의 속도 또한 생명처럼 다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임동현 도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입양을 바라보신다 생각합니다.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 대부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보호가 끝난 아이들은 결국 사회로 나갑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에 대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연극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조립식 가족이었는데요. 보호 종료 아동이 설날을 맞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속에서도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연극의 제목처럼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 청년들은
스스로 가족을 조립하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퇴소 후에 6개월 안에 절반이 주거 불안을 겪고 4명 중 1명은 다시 보호시설이나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되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자립정착금이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1인 시야 통장으로 개인과 국가가 함께 매달 15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자립수당은 5년간 월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개인 후원금도 적립이 됩니다. 퇴소 후에 자립수당을 제외한 수천만 원의 큰 돈이 갑작스럽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재정관리의 어려움으로 단기 과소비를 하거나 원가족이나 범죄 조직의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다한 현금 보유로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일을 안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실질적인 자산 축적에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 종료 후 초기에 거액의 지원금이 고갈되고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를 벗어나 자립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관리 역량과 교육이 부족해 보호 종료 직후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갑작스럽게 원가정 부모가 나타나서 혹은 범죄 조직에 쉽게 넘어가서 거액의 자금이 한두 달 만에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단계별 분할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호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보증금 등 초기 정착비, 자산 형성 지원, 자립 유지 보조 등 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촘촘한 체계 관리에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의 소비 패턴과 자산 관리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급 플랜 운영과 동시에 금융교육 및 자산 관리 지원 연계도 필요합니다. 자립정착금은 단순한 출가의 자금이 아닌 청년의 사회적 권리보장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의 지원에서 지속 가능한 자립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호 연장 제도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시설 입소 혹은 위탁 생활 중에 만 18세가 되면 통상 보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의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호 연장 중인 아동의 경우 자립과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라던 시설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립을 준비하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여전히 보호의 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보호 연장 기간에도 아동은 여전히 시설 내부 규율 아래 생활해야 함에도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통제형 생활이 연장이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개인별 진로, 생활 맞춤 지원이 부족하며 자립 역량 강화보다는 단순한 체류 위주로 머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 연장 기간 중 자립교육, 취업훈련, 진로 상담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지 거주 기간의 연장에만 그칠 뿐 자립으로서의 단계적 이행 설계가 미흡하며 보호 종료 시점이 20대 초반으로 미뤄질 뿐입니다. 자립 능력 체계는 개선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보호 연장 제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이지만 지금의 구조는 단순히 보호 기간만 늘리는 시간의 연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연장은 단지 보호 기간에 더 머무는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가계 및 주거관리와 같은 생활 기술 훈련과 진로 탐색 및 직업 훈련이 필요하며 사회 관계망 형성과 같은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연계한 자립 훈련의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자립형 독립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의 삶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제 생활을 경험하며 취업, 고용, 사회적 관계를 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의 연장이 아닌 자립의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이 함께하는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역할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보호시설 그리고 민간기관 간의 업무 매뉴얼, 업무 지침, 협업 체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중복 지원 또는 누락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서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이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사례 관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자립은 5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립은 복지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통합형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청년의 주거와 금융 및 취업을 총괄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보호 대상자를 가진 방역단체로서 지역 내 민간단체와 기업과 멘토를 연결하여 흩어진 자원을 하나의 패키지 모델로 연결하여 보호 연장과 자립지원 연속 통합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예산을 나누는 행정이 아니라 삶을 설계해주는 행정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제도적 가족입니다. 보호는 끝나도 관계는 이어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그들의 두 번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한 생명의 출발을 지켰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보호했고 보호 출산제를 이끌었으며 입양 제도를 최전선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 사회로 나갈 때까지 끊임없는 보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출생에서 보호, 입양, 그리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전 생애를 지켜주는 정책, 그 완성의 모델이 경기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즉, 출생에서 보호, 보호에서 성장, 성장에서 자립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그 책임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닙니다. 행정은 절차가 아닙니다. 정책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행정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책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경기도가 출생에서 자립까지라는 생애의 주기적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 운영한다면 아동,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견고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아이의 출생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 전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